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발전 관련된 정치 경제 부분을 이제 볼 건데요. 자,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또 강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스트가 안 되는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일신라 내용 볼게요.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 모든 면에서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것은 고구려 백제 및 당과 항쟁했던 정령을 모두 안으로 쏟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이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정치적 발전을 도모했다. 삼국통일의 신라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당연한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 각각 중대와 하고라고 하여 그 이전과 구별함을 여기서 여기에서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고니 중고니 그런 것들은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관련된 내용 시기구문인데 신라 시대 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라서 이제 시대 구분이 달라지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거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삼국사기는 망통이 혈통에 따라서 구분해요. 시대 구분을. 그래갖고 이제 상대를 지배했던 건 성골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 중대는 무역왕 계통의 진골, 그 다음에 하대는 네모난 계통의 그 진골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골이라는 의미는 이 계급은 진골이나 성골은 4세기 이후부터 형성됐다는 게 북쪽의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격거세 때부터 성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삼국사기는 예전에 거치부의 국사를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는 주로 이제 뭘 바탕으로 하냐면 왕의 명칭, 그러니까 왕의 호칭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국거세부터 지중왕 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왕의 호칭이 정통식 호칭이죠. 정통 왕 호칭 있죠. 물론 지중왕은 좀 제외하지만 왕의 호칭을 썼고 중고 때 이제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불교식 왕호를 썼죠. 불교식 왕명. 그 다음에 무려왕부터 해서 이렇게 해갖고 경숭왕까지 이건 유교식 중국 시호제도식 했죠. 중국식 왕무형제도 시호제도죠. 예, 무여왕 그다음에 해공왕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붙인 시호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부여왕은 태종 무여왕이라고 하죠. 태종 무여왕. 그래서 이 태종이라 해가지고 시호를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모도 같이 썼어. 그래서 보통 조종이라고 하죠. 보통 조종제. 그래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는 조종제를 썼긴 했지만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조종제는 태종 때만 붙였어요. 태종 무열왕 때만.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태종을 본받아 갖고 이렇게 태종이라는 묘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학 때 중국 측에서 좀 항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의하다가 그래서 이거 요번만 쓰고 그냥 넘어가겠다 안 쓰겠다 해가지고 태종만 묘를 쓰고 나중에는 다 이제 시호를 쓰죠. 예, 그래서 태종 때는 묘를 태종 쓰고 무영 시호 이렇게 같이 쓰다가 무영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묘를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유일하게 태종만 묘예요. 묘. 참고로 묘는 태묘나 종묘의 신주단지에 태묘나 종묘에 모시는 그 신주단지 있죠. 신주에 있는 이름이야. 신주의 이름을 그 뭐냐면 묘라고 해요. 그래서 시호를 쓰다가 너무 이 시호가 길어지니까 당나라 때부터 이 묘를 상례했어요. 정리해갖고 썼던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의 그 기준이 시대 구분 기준이 뭘로 나눴나? 삼국사는 혈통, 삼국유사는 왕의 호칭에서 나눴다.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신라의 통일 이후에 서서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무효관계 왕통이 계속되어 전제 왕권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자, 이때 전제 왕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된 것? 왕권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무효관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력을 이 무효왕과 그 친족들 계통, 무효왕 계통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다른 왕족들의 반발이 많이 커지게 돼요. 예. 그 심지어는 자기를 도와줬던 김유신도 계열도 나중에 쳐내죠. 그래서 이제 해공왕 때 뭐 김융의 반란 같은 김유신 계통의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요. 예. 한번 좀 읽어볼게요. 즉 진골 출신이지만 김유신의 후원으로 받아서 상대는 비단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상대는 알천을 억누르고 요 알천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처음에는 그 당시 이제 성고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진덕 여왕이 죽으니까 제일 왕의 유력제가 알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천 보고 왕이 오라고 했지만 알천이 뭐냐면 나는 덕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해서 김춘추에 넘겼어요. 근데 그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게 만약에 자기가 왕 위에 올릴 경우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어떤 신흥세력들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유신이 아니 김춘추가 3번 사형하고 왕위를 받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요 내용들이. 자, 그래서 상대는 알천을 억누르고 실력으로 그 왕이 오는 태종 무효왕은 이 태종 무효왕은 실력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종 무효왕이 뛰어난 게 뭐예요? 외교죠. 이 나당 동맹을 맺는 등 외교적 업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누구와 결합됐죠? 김유신하고 결합됐어. 예. 그래서 이 무효왕과 김유는 신흥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흥세력들이 구세력을 쫓아내 버렸죠. 쫓아내고 왜냐면 자기가 왕이가 됐죠. 신흥세력 무효왕이. 그 무효왕은 또 뭐냐면 권력 구도상에서 좀 아웃사이드였죠. 왜냐하면 쫓겨났던 진지왕의 그 손자였잖아요. 근데 김유신도 또 뭐냐면 세력이 미비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야 계통이잖아. 능강가야 계통이니까 신라 왕실 진골 귀족사에서 거의 좀 아웃사이드 놓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아웃사이드 놓았던 노조왕과 김유신이 손을 잡고 인사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신흥세력들이 부각이 돼서 결국 왕권까지 차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고구려와 백제전의 과정에서 전제 정치를 감행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직계 자손이 왕이 올라 왕권의 전제를 깨졌다.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무효왕의 아들이 누구야? 문무왕이죠. 이 문무왕. 여기 나와 있네요. 문무왕인데 이 문무왕 때 이제 삼국통일이 돼요. 그리고 문무왕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문무왕이 죽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뭐가 남겼어요? 뭘로 남겼냐면 자기들 하장해가지고 뿌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해 용이 돼서 왜구를 물리치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 대항왕이라는 그 신라 그 바닷가에 있어요. 경주 바닷가에 보면 대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뿌려질 거로 보고 있어. 여기에. 그래서 하장을 통해서 뭐냐면 제일 하장을 통해서 장사를 했고 그걸 이제 뿌린 인분을 제 대왕왕에 뿌렸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걸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가문사를 설치했죠. 가문사. 예, 호국사처였던 가문사를 만드는데 지금은 그냥 절터만 남아있죠. 그리고 탑만 몇 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신문왕이야. 이 신문왕은 되게 중요한 왕이에요. 왜 중요하냐? 당연히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기출에. 그래서 이 신문왕은 중대의 왕권을 확립했던 사람인데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김웅들 반란 사건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이 김웅들 모욕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장인이죠. 그래서 이 김웅들 모욕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거기에 가담자뿐만 아니라
알고도 뭐냐면 그냥 보고 지켰던,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다 이제 수청을 시켰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진골 귀족들을 대규모 수청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진압의 계기로 방부영과 군관 등 많은 귀족들을 수청하고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데 크게 성공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중앙 정치와 군제가 정비되고 그다음 구주 오소경 제도가 등 조직되는 등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다. 자, 구주 오소경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신라 지방 제도와 관련돼서 좀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죠. 이게 신문학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김홍들 반란 사건밖에 없어. 네. 그래갖고 요걸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좀 간단하게 갖고 너무 일단 신문왕의 업적은 보면 일단 김홍동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전제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방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교과서 강독에서 읽겠지만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방해서 그래서 인재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국학을 설립했다. 요것도 이제 플러스 시키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작부를 설치해서 육전제도를 완비했고요. 그래서 14부를 이제 그때 이제 완료됐죠. 14부는 조금씩 만들어졌다가 요때 이제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전제도를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경제 볼 때 관료조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요거는 뒤에 경제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관료조를 취급하고 노급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오무제를 실시했어요. 오무제를. 자, 이 오묘제라는 건 뭐냐면 이건 신라 정통의 그런 제사 방법 아니에요. 이건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에 보면 황제 국가는 칠묘제를 실시하고 제후 국가는 오묘제를 실시한다. 그런 정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는 자칭 제후국이라고 했으니까 오묘제를 실시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묘제를 실시했는데 이 오묘제는 자기들 기준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같은 사조를 제사를 지는 거야. 5세대까지 제사를 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오모제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 하나 이제 플러스 되면 불천지주 돼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건국자라든지 대단한 사람, 업적이 강한 사람들 지는 게 오모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학 때 오모제는 그 당시 이제 태조대왕 미충왕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충왕은 이제 김씨 왕족 중에 최초 왕이 됐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불천지주 두고 그 앞에 이제 쫓겨난 왕이었던 진지왕, 그 다음에 용춘을 좀 뭐냐면 왕위로 올려가지고 추성해서 무능대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여왕, 그 다음에 문무대왕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신문화의 기준 해가지고 문무, 무열, 이렇게 무능, 진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도중에 성덕여하고 진도는 뺀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열관계 김씨세력의 입장에 따라 오묘제를 실시했어요. 이 오묘제는 그 후에 이제 계속 그 모시는 선조들이 바뀌어요. 그것들 왕동 계보도 새롭게 확립하려고 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달구불로 이렇게 천도를 내려고 했어요. 달구불. 오늘날 대구죠. 대구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 경성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고자 했는데 너무 이게 귀족들 반발이 큰 거야. 그래서 이때 정제 왕권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신문왕조차도 그걸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이제 오수경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신라가 예전에 삼서경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완충해서 완비해서 확대시켜서 오서경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문하고 또 딱 연결된 게 또 뭐죠? 만파식전 있죠. 만파식전. 자, 요거는 이제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가문사를 짓고 나서 이 용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용은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 하신하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 피를 불면 그 적군이 물려나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장마가 칠 때는 비를 멈추게 한다. 그래서 바람을 가라앉히고 파도를 잠재운다 해서 그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전부터 내려온 설화로서 이제 그 한 거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통해서 뭐 유교적 왕도 정치 이념과 불교적 어떤 불국토 이상 국가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이념이 반영돼 있다. 근데 실제 이게 피리가 존재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성동왕 때 제작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신문왕 관련된 설화 중에 만파식전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파죠 이거.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뒤에 또 교과서 강도 가면 또 얘기를 더 하죠. 그 다음에 성도왕을 거쳐서 경도왕에 이르는 이제 정치를 했는데 요 성도왕 때도 그냥 넘어가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정비를 좀 얘기할게요. 자, 성도왕 때는 그 특징이 뭐냐면 대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백간점을 만들었어요. 자, 백간점을 만들어서 그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 이제 만들었거든요. 백간점이라는.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고요. 정전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경제사 부분 때 제가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릉 북쪽 경계에 장성을 이제 축소했어요. 장성. 아마 발해하고 이제 경계를 지으니까 이걸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교과서 아까 지금 강도 갈 때 읽었죠. 그래서 발해 무왕이 영토 확장의 경계를 해서 장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발해와 당이 싸우잖아요. 당과 싸울 때 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해를 공격했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는 일어나지 않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한발이나 추위 때 물려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뭘 인정받았죠? 대동강 이남의 땅, 그러니까 폐강 지역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폐강진을 뭐냐면 설치했다. 폐강지에 대동강 이남 지역을 인정받았다. 예전부터 개척한 땅인데 그걸 이제 당나라부터 인정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폐강진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 때를 보죠. 경동왕 때도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도. 예. 이 사람 하면 한화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신라의 어떤 정책을 중국식 제도 만들어버린 거야. 제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식 인명과 지명과 이런 거 다 바꿔버리고 예. 그래서 간청 명칭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 다 중국식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제 이건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중국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중국 시스템을 바꿔서 일종의 중앙집권적 국가, 왕권강을 깨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골귀족 때 반발이 불려나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한화 정책들은 나중에 그 성도와 경도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공왕 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예, 진골귀족들 반발 때문에. 자, 하여튼 내용을 읽어볼게요. 경도왕 때 이거 전제 왕권이 더욱 안정되고 그다음에 통일신라가 극성기 이루게 되었다. 경도왕 때는 부친 성도왕의 위험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죠. 에밀레종이라고 또 하죠. 자,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의 강력한 왕권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부와 지명을 한식으로 고치고 하나 정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불국사 석굴암을 보면 거기 뭐 삼국유사에 보면 김대성의 개인 그 사찰처럼 이렇게 사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걸로 있지만 실제로는 김대성의 개인 사찰이 아니라 국가가 성동왕 경동왕 때 만든 국가 사찰이었다. 왕실 사찰이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치력과 문화 역량의 발전을 가시했다. 그래서 예전에 불국사 석굴암 관련돼 가지고 기출문에 나왔죠. 참고로 지금 여기 석굴암으로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석굴암이 아니라
석불사예요. 지금 불국사의 한 암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독립사찰이었어. 그래서 요거는 약간 명칭상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의 업적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업적을. 자,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외에도 이제 플러스 해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어요. 유교 교육을 강화시켜서 예전에도 이제 예문에도 나왔지만 기출 예문에서 국학을 태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었어. 예. 그 다음에 박사, 교수 등을 두어 유교 교육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안민가를 이제 제작했다고 하죠. 안민가. 그래서 안민가를 제작해서 이 당시 이제 신하와 그 다음에 군신민이죠. 군주와 신하와 민을 각각 의제 관계로 둬갖고 군은 아버지, 신은 어머니, 민은 자식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군신민에서 어떤 부모와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의 의지 허정 관계로 이렇게 뭐냐면 관계를 봤다. 의지 허정 관계는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님에도 군주를 아버지로 보고, 어머니가 아닌데도 신하를 이렇게 어머니로 보고, 민을 자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실의 권위와 이런 안정을 위해서 뭐 석굴사도 만들고 불국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이제 뭐냐면 그 하원군도 보급하고 그래요. 하원경 같은 거. 예. 그래서 이런 불교 중시 정책을 했다. 불교를 중시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경도관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경제 부분에서 요것도 있네. 뭐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번째로, 자, 경제로 올 때 이제 뭘 이제 폐지했냐면 관료제를 폐지하고 노고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경제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노국 부안을 가지고 그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어떤 한계 이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 반발 때문에 노국이 부활되지 않았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 또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국 부활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왕권 강화에 성공했지만 하도 귀족들 불만을 뭐냐 많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국을 부활했고, 그때 부활된 노국은 예전의 노급이 아니라 수조금만 받는 노급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교과서라든지 통로는 교과서에서는 한계로 보고 있죠. 그런 그 경도왕의 중앙 집권 한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후 부활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신라 토지제도 관련돼서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언급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회공왕이에요. 회공왕. 이 사람이 이제 그 중대 마지막 왕인데, 이 회공왕은 나이가 어려서 집권했기 때문에 태후가 이제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도 정사도 못하고 아주 젊었을 때 20살 때 죽었어. 예. 그래갖고 엄마 치마폭에서 쌓여갖고 이제 하다가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완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회공왕 때 처음으로 만든 오모제이다. 근데 이건 잘못됐죠. 이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처음 만든 게 신문왕 때요. 신문왕 때 만들어지고, 신문왕 때 만들어진 오묘제를 해공왕 때 그 뭐냐면 바뀌는, 그러니까 뭐 오모제 때 이제 해공왕 때 만든 오모제가 신문왕 때 만든 오모제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신문왕 때 만든 오모제는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 기준에서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요 해공왕 때 만든 그 오모제는 좀 틀려. 이거는 왜 틀리냐면 자기들 기준으로 해갖고 할아버지 때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경도왕, 할아버지 성동왕 요거만 지내고, 나머지는 뭐 밑중왕하고 태조 무령왕과 문무왕은 그 불천지주로 지내고, 자기 직계는 그
성동왕 때 할아버지 때만 딱 지내고 말아. 그러면 종전에는 고조 때까지 우리의 한 혈통이다. 그렇게 이제 봤잖아. 고조 할아버지 공유한 집단까지. 예. 5세대 공동체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혈연 관계가 혈통 관계 축소돼요. 어디까지? 할아버지 때까지 축소돼.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 무형계 안에서도 더 뭐냐면 그 범위를 더 축소시켜서 왕실의 범위를 축소시켜 갖고 더 권력을 이제 누가 몇 명이 그냥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왕계 안에서도 자기 왕을 기준으로 3대까지만 그 왕실로 인정하고 그걸 내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독점, 전제화 이런 것들이 강화되죠. 나중에 하대에 들어가면 그런 형상들이 더 심해져요. 심지어는 이제 할아버지도 인정 안 해. 그 세대까지도. 그래서 아버지까지, 형제 자매까지만 인정해.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오묘제, 하대 오묘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때까지만 제사 지내고 그 이후는 제사 안 지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 중대 왕실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을 미충왕을 김성시조로 삼고, 왜냐면 미충왕이 내문왕기 김씨 중에 최초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또 태종 무용왕과 태종 문무왕을 이 사람을 또 뭐냐면 불천지주 삼았어요. 그러니까 미충왕, 태종 무용왕, 문무왕을 백제와 고구려 이제 평정한 공덕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불천지주 살죠. 그래서 세세 부의 지종이라는 건 불천지주라는 거야. 그래서 미충왕, 그 다음에 태조 무용왕, 문무왕 세 사람을 불천지주 삼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제 제사 삼았죠. 그래서 조인 성동왕과 부의 경동왕만 친조로 합해서 오목을 했다. 이것은 고조까지 지냈던 종래 그 뭐냐면 갈래를 깨고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까지만 지내는 거. 그래서 그만큼 중대 그 왕실 혈통이 축소됐다. 왕실이. 그래서 이게 직조관념 병이 이런 말이야. 왕실의 그런 뭐냐면 혈통관념이 5세대에서 3세대도 축소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대의 무료관계 위에 전쟁왕권 확립되고 이들 바탕으로 전체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의도지. 여기는 마치 기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해공황 때 정치 안정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 잘못된 거죠. 이 해공황 때는 나이가 어려도 즉위했고 그 태후가 속정했고요. 정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도적이 독초에 봉기했다는 기록이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삼국 유사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해공황 때 이제 대표적인 반란들 보면 뒤에도 좀 언급됐겠지만 뭐 96각간의 난이라든지, 자, 이 각간이라는 것은 이길찬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96명의 이길찬 강등을 가지고 있는 진골 귀족들이 곳곳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대공의 난이라고 하죠. 이거는 진골 귀족들이 경동왕의 개혁 정책 반발 때문에 일어났고 해공왕이 이제 즉위하니까 이제 분출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해공의 그 김융의 난이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김유의 난. 얘들 김유의 난은 김유신 계열로 보고 있어요. 김유신 계열의 그 사람으로 후손으로 보고 있죠. 김유의 난도 일어나고. 그리고 해공왕이 무슨 난을 죽었어요? 김지정의 난을 죽었죠. 자기 측근이 일어난 김지정의 난에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정치로 상당히 혼란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는 거는 해공왕 때 고조 오모제를 이제 다시 이제 실시해가지고 직조관념을 표출했다. 그때 3대만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두시고 신묘한 때 오모제 실시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오모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됐고 처음 만들어진 거는 앞에 신문왕 때야. 신문왕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신라 하대의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러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6강의 보충적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
자, 통일 신라 왕권 강화와 통치제 정비를 좀 볼게요. 자, 신라는 삼국 통일로 늘어난 영역과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새롭게 하기로 했다. 먼저 무료왕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통치체제 정비를 방향을 제시한 한편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있죠. 왕의 비서기군 집사부를 독립시켜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켜 왕권 강화를 마련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의 비사부를 했고 장관했던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왕권 강화를 했다. 근데 엄밀히만 하면서 이제 이건 좀 틀린 내용이죠. 왜 틀렸겠어요? 요거 잠깐 보세요. 집사부 독립은 맞아요. 집사부 독립은 맞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장관이 시중이 아니라 그 당시엔 중시였어요. 중시였고 이게 나중에 시중으로 바뀐 거야. 이게 언제 시중으로 바뀌었냐면 경동왕 때로 바뀌었죠. 문화 시중할 때 시중 있죠. 그래서 이 시중으로 바뀐 거야. 경동왕 때 하나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잘못된 별. 여기 무료왕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시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부는 뭐 하는 거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왕의 명령이나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곳이죠. 원래 품지에 있다가 나중에 독립됐죠. 집사부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창부로 이렇게 분리돼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이 집사부가 나중에 명칭이 흥덕왕 때 뭘로 바뀌냐면 집사성으로 바뀌어요. 집사성. 예,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바뀌죠. 이건 흥덕왕 때요. 그리고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뀐 건 경동왕 때요.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 예전에 예문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13년 기출 예문에. 자, 그 다음에 문무왕 때는 나단 정쟁을 수행하면서 그 친당적인 진골귀족들 대거 수청하는 한편 감찰 제도를 더욱 정비해서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자, 요 감찰 제도를 이제 정비했다라는 거는 뭘 파견했다는 거야? 지방의 외사정을 파견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외사정을 파견했다. 자, 문무왕에 이제 이어서 신문왕 때 그 반란을 모의한 장인 김홍돈 세력을 수청하여 왕권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고 그는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 정치를 포방했고요. 포방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인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교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인 거지 정치 이념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냥 포방만 한 거야. 정치 이념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교 정치가 받아들인 거는 고려시대 때요. 예. 자, 그래서 국학을 설립했고 왕권을 보존한 신문 관료를 양성하는 한편 요때 신문 관료들은 주로 누굴까요? 육두품이죠. 자, 그 다음에 노골 폐지하고 귀족세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했다. 그래서 이제 간료전을 실시한 다음에 2년 뒤에 노골 폐지했죠. 이 순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위화부 같은 중앙행정간서와 간직체를 정비하고 지방제도와 군사조직을 재정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위화부는 이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신문학 때 여기에서 요 뒤에 있는 그 신라 중앙행정기구가 14부 체제가 완비됐어요. 중국의 육전 체제를 모방한 14부 체제가 완비돼. 예전부터 조금씩 마련했는데 요때 완비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 5소경.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구소당 10정 정식이죠. 구소당 10정. 예. 요걸 이제 재정비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통치체제 확립으로 그 왕권의 전제가 이루어졌고 육두품 출신의 어떤 그 신로 관료들이 성장한 대신에 진골 세력들이 많이 약화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여전히 진골 귀족들의 최고 관직을 독점했고 골품제자는 승진제한도 남아 있었다. 자, 이게 한계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일통사만 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통사만 의식은 그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제 형성된 의식이에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라는 사만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일통을 묶고 있다는 일통 사만 의식인데, 일통 사만 의식은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일통의 의식이 또 부각되고, 좀 지방 세력들이 강할 때 이제 신라 중앙 정부가 약할 때는 사만 의식이 이제 표출돼 나가요.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까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일통 사만 의식이 청산된 건 언제 때냐? 자, 이건 나중에 몽고족에 침해받고 나서, 자, 이때부터 이제 일통 사만 의식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하나의 국내에 응징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응징력이 생기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확립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일통 사만 의식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래서 삼국 통합 정책을 좀 볼게요. 자, 통일신라는 옛 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반영하여 지방 및 군사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신라는 중국의 구주제를 본떠 전국 구주도 형성했는데, 이는 신라의 독자적 천하관을 볼 수 있다. 고구려도 천하관도 갖고 있지만 신라도 독자적 천하관도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구주와 관련된 구주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삼국의 옛 땅을 각각 주로 각기 3개씩 줘서 이제 한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통일을 볼 때 좀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이제 신라 3주, 고구려 3주, 백제 3주야. 고구려는 3주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구주의 위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정책 결과 이렇게 뭐 이름이 바뀐 거야. 근데 원래는 한주나 한산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군사제도에서는 계획 삼국을 통합하려는 정책이 잘 나타났는데, 중앙의 구서당과 지방의 십정이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구서당은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박제인, 말갈인, 보독국인이죠. 예, 고구려인, 그러니까 보독국인 같은 이런 것들 형성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보독국과 관련돼서 구서당이 예전에 민족군주 구성됐다는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수도를 금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지금의 대구 수도 옮기려다가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낙동강 하구와 그다음 소백산맥 외곽과 교통 요지에 오소교를 설치했어. 그래서 수도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했다. 그래서 정리하려면, 자, 일동 사만 의식에 입각해갖고 삼국을 옛 땅을 구주도 나눴고, 그 다음에 구서당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소경을 설치했다. 이것이 이제 삼국 통합과 관련되었다. 그래서 이 예문이 또 19년도 기출 예문으로 나와요. 역교론 예문으로. 찾아보세요. 논술형 그 역교론 예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국학. 국학은 신문학 때 만들어졌는데, 이 국학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독립대 문제가 또 나왔어요. 독서상 국가하고 관련돼 갖고. 자, 국학에서는 유학 경전과 문학서를 교육했고, 유교 경전은 교과목을 달리하여 3개 과목으로 나눠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논어와 호경은 공통 과목이고요. 국학의 교수 요원으로서 박사 조교가 있었고, 학업 기간은 9년이 원칙화였다. 그래서 학생의 자격은 대사 이하의 간등 소지자나 간등이 없는 15세에서 30세 젊은이였다. 자, 이러한 국학의 운영은 행정실무에 뛰어난 관료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예. 자, 그래갖고 저 행정실무에 뛰어난 관료는 육두품인데, 실제적으로는 진골 귀족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정치 조직 정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내용 보면,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다 정비된 정치 제도를 필요했다. 이에 중대에서는 중앙의 정치기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 조직을 재편성하는 데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자, 통일 이후 중앙관제는 종래 중앙행정기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새로이 우리방부,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어요. 열작부 같은 그런 간부가 설치되고, 기존의 각 간부의 많은 간원들이 징치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신라의 정치군 2부에 해당하는 위하부,
호부에 해당하는 창부, 그다음에 예부, 병부, 그리고 형부에 해당하는 좌우 이방부, 그다음에 그 좌이방부, 우이방부, 그다음에 공부에 해당하는 공작부, 예작부 등이 설치되어 육전제대, 그러니까 주례에 입각한 육전체제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신라의 정치제도 진전을 본 것이다. 또 집사부도 하대에 이르러 집사성으로 승격됐고요. 이게 이제 흥덕왕 때죠. 그 장관도 중시의 시중을 격상되게 이르는데, 이거는 경동왕 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흥덕왕 때도 되는데, 그 흥덕왕 때는 이제 아까 집사부에서 집사성이 됐고, 여기 주에서 보시면 중시에서 시중을 객칭한 건 그 앞에 경동왕 때요. 예, 요거 이제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이것은 집사성이 점차 여러 간부를 총괄하는 기능이 확대된 데서 생긴 변화다. 그래서 집사부의 기능이 이제 집사성으로 바뀐 게 되는 것은 총괄 기능이 강화되는 결과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렇다고 완전하게 총괄 기능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밑에 집사부의 총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14부가 법률 쪽으로 쭉 나열돼 있어. 14부가 왕에 속하여서. 그래서 이제 집사성이 뭐 상위 기구 역할을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명시해도 볼 수 있지. 중국의 삼상육부제도 받아들였지만 단일성 체제죠. 예. 집사성밖에 없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예. 자, 하여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 이에 따라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정치기구는 집사성을 중심으로 확대 정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주요 간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 이제 집사성이 있고 국가 기밀사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볼 간서들 보면 여기에서 쭉 본 게 이제 그 성부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성이 있고 부족적 부가 있고 행정적인 부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족적 부의 권한이 행정적인 부의 권한보다 더 커요. 그게 아마 병부, 창부, 예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골 어떤 골품제사의, 예전에 진골 중심의 골품제사의 유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요 행정적 부보다 여기에 그 부족적 부가 더 권한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병부 같은 게 병부용 같은 경우에 막강한 권한을 또 가지고 있었죠.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에 보통 중국에서는 예부라는 게 있잖아요. 예부 의례를 담당. 그러면 외교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외교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담당하는데, 여기 눈여볼 게 영객부가 있죠. 영객부 외빈 접대. 그래서 중국과 달리 의례 부분과 외교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졌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송과 관련된 내용이 떨어져 있어. 중국에서는 이제 이 수송화 공부에 속하는 부서인데, 여기에 승부인 마정, 육상교통로와 그 다음에 선부, 성법과 관련된 것이 하나 합쳐져 있지 않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위하부의 관리관 등,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진골 중심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실제 인사권은 예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딱 세워보면 12부가 나오죠. 예전에 이거 왜 12부밖에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요 이방부가 있잖아요. 이방부가 좌이방부하고 우이방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왕을 보좌해주는, 왕을 이제 호위해주고 하는 그 업무가 있어요. 시부라고 있거든요. 시부. 여기까지가 합친 게 뭐냐면 14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 나와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요에 속하는 간부들은 외조예요. 외조.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업무고, 이에 반해서 내조 기관이 있어요. 내조. 내조는 이제 비서기구, 한림기구 이런 기구들인데, 여기 내조예요. 이 내조는 신라 하대 때 권한이 커져. 왕권이 좀 힘이 약해지니까 요 외조보다는 내조의 권한을 그 여러 힘을 몰아 넣어주거든요. 요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당제를 모방했음에 불구하고 삼성육부제를 모방했음에 불구하고 신라 사회의 특수성이 나타나죠. 신라 정치제의 독자적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단일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의 최고 간부인 삼성을 본떠서 집사성을 마련하고 그 장관 시중에 했으나 신라에서는 단일성을 금칠 수밖에 없었고 시중의 지위도 상당히 낮았고 자 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상대등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집사성의 총괄 기능이 약했다는 것도 있다. 네. 그래서 총괄 기능 약화, 단일성 체제나 총괄 기능 약화도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중앙관이 또 당의 육전 조직을 모범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 그 명칭에서도 보이죠. 가령 관리의 간등을 강조하는 위하부 기능이 당제 2부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 두드러진 예이다. 그래서 당나 2부는 막강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위하부는 그만큼 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 인사권을.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골품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신라의 간부는 그 격에 따라 네 번째는 이제 성과 다음에 부와 부로 구분해 설치했는데 골품제 제약에 따라 관리 인사의 일을 적었던 신라에서는 격이 낮은 위하부를 충분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위하부가 왜 네 번째가 아니라 이건 위하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위하부가 왜 이렇게 인사권을 제대로 그 발휘하지 못했냐? 자, 그건 이유는 뭐냐면 부와 부가 구별돼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골품제 제약 때문에 되게 세습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의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는 게 제대로 안 됐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위하부가 그 당나라의 2부와 달리 격이 낮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신라 제도 정치 제도는 자, 이와 같이 신라 정치제의 특성은 귀족 세력의 대표인 상대등과 병부 위주의 정통적인 권력 구조와 권력의 구조의 지속과 당제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던 신라사의 미수성이 그 원인이 있다. 예, 이런 특수성이 나타난 근본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뭐냐, 특수성이 나타난 배경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중은 1인이었으나 기타 간부나 장관은 대개 2인이었어요. 그래서 복수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복수제. 그래서 복수제도 운영하고 있고 어떤 간직은 그냥 겸직제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간직은 복수제, 뭐 소소한 간직들은 이제 겸직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이제 권력을 특정 집단에 독식하기 위한다는 것도 있어요. 권력 독점. 왜냐하면 복수제나 겸직제를 통해서 권력을 특정 세력들이 독점하기 위한 거였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중은 1인이었으나 기타 간부의 장관은 대개 2인이었고, 이건 그들의 정치적 존재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했고, 실무인 차관인 시장이나 랑 등 이하 간에게 맡겨져 있다. 실무는 주로 이제 시장이나 랑 차관급이죠. 네, 국장급.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육두품들이 주로 담당을 하죠. 육두품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라의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아까 이제 중앙조직 관련된 것들 좀 봤는데 신라의 지방제도 이렇게 좀 보는데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신라의 간등조직은 크게 경위와 외의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경위와 외의. 그래서 경위는 중앙의 간등 조직이고요. 그다음 외의는 지방의 간등 조직이야.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합쳐져. 네. 그래갖고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신푸sem에, 구푸sem에 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경위와 어떻고 외의가 어떻고 그렇게 있고 외의는 일부 그 뭐냐면 그 지역의 지방 세력가들이 외의를 일부 차지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 그런 관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경리와 외의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통일신라 지방제도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 부분은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출석 검사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출석 검사하고 시간 안 되신 분은 나가시면 돼요.